26일 6월 상반기죠. 상반기 마지막 주의 시작입니다. 상반기는 이제 반기 효과라고 해서 반기지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실제로 또 올리는 종목들은 더 올리고, 수익률 관리 때문에 또 빠진 종목군들은 좀 반등 주고,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인데, 이번 주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 아직까지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지난주에 저희 했듯이 올라갔던 주도주들은 전고점을 넘느냐 못 넘느냐의 싸움이 될 거고, 단기 약폭이 심했던 종목군들, 화장품을 비롯한 종목들은 반등이 주어지느냐 여부입니다. 자, 오늘 진짜 시장 내용 들어가도록 하죠. 이슈 브리핑 전환점, 아직 전환점이라고 딱히 나온 점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종목들의 밸런스상에서 고점과 저점의 상황을 좀 언급해드렸죠. 그것에 대한 일단 디테일한 포인트를 좀 참고해서 예측을 하고 있고, 지수는 주봉상 좀 눌림의 전환점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횡보적인 눌림만 나오고 있고, 명확한 어떤 변동의 전환점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에 나오는지 또는 7월 초에 나오는지 이 두 주 안에 어떤 변화의 흐름의 전환점을 좀 저는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 지켜보도록 하죠. 6월 개인 수급의 변화입니다. 6월달에 이제 거의 다 이제 일주일만 남았는데 6월달에 개인 수급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저평가 상황의 철강주. 지금 대표적으로 자동차, 철강, 화학 요 섹터들이 상당히 가격 상승이 없이 저평가죠. 실적으로 IT와 금융 섹터, 은행, 증권 이런 섹터의 강한 상승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과연 철강주의 저평가 상황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동국산업, 고탄소강과 풍력에너지 성장 기대. 올해 들어와서도 저는 끊임없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얘기해줬던 거 있습니다. 이따가 또 다시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첫 번째 개인 수급의 변화입니다. 개인 수급이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한 5조 3천억,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의 팔았죠. 외국인과 기관들은 전체적으로 팔았습니다. 특히 투신들 많이 팔았죠. 근데 보시면 특이한 것이, 이제 금융투자가 매수해졌던 건 또 알고 있었고,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많이 팔았었던 건데, 보시면 6월 1일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보면 개인들이 약 1조 원 가깝게 매수를 해주고요. 외국인하고 같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는 한 달 동안은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사실상 기관들은 6월달 들어와서 차익 실현 관점에 중점을 좀 둔 게 아닌가라고 보일 정도로 6월달 한 달 동안은 매도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볼 것은 주식 선물인데요. 주식 선물 쪽은 현물은 외국인이 사주고 있는데 주식 선물 쪽은 외국인이 별로 안 사요. 개인들만 많이 사거든요. 개인들만 많이 사요. 주식 선물 쪽은. 사실 현물 지수가 올라가고 현물 가격들이 올라가면 수급이 좋아지면 주식 선물도 같이 따라 들어오기 마련인데, 공교롭게도 주식 선물 쪽은 외국인이 안 사요. 개인들만 상방 배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세하지만 6월 한 달 동안에 일단 개인들이 따라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월달에 지수상승폭은 크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개인들은 2300이 돌파된 이후부터는 따라 붙긴 시작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철강의 저평가 상황인데요. 열연 가격과 비철금속 가격주인데, 일단 열연 코일 가격을 보시면 전년도에 이제 포스코의 대장이잖아요. 포스코의 대장을 기점으로 철강주들이 바닥을 찍고 돌렸는데, 과거에 보면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의 상황 때와 비슷한 정도의 코일 가격이 그동안 계속 침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터닝을 해주고 올해 들어서 조금씩 눌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전히 코일 가격, 열한 코일 가격은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과거 대비해서 엄청 낮은 상황이고요. 열한 코일 가격을 비교를 좀 대륙별로 해보면요. 중국, 미국, 유럽입니다.
미국이 늘 얘기하잖아요. 그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부터 중국을 비롯한 특히 철강업에 대해서는 뭐 보호무역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관세 때리고요. 그래서 보면은 2015-16년도에 중국의 여론콜 가격이 완전 뚝 떨어집니다.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변화가 있단 말이죠. 강력한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그래서 중국에서 여론콜 가격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다음에 보면 순이익률인데요. 중국의 철강사들의 순이익률이 여론콜 가격하고 굉장히 밀접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원재료 가격이 좋아져야 순이익률이 상향이 되는 거기 때문인데, 전년도에 터닝을 서서히 보였다가 올해 다시 좀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철강제 수출량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는 국면에서 미국에서 보호무역 얘기하고 철강업체 대한 철강 수입에 대해서 관세 때리고 하다 보니까 뭐 올해도 지속적으로 1, 2분기 지금 현재 철강제 수출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 철강업체 부채 비율인데요. 이게 제가 좀 주목이 돼요. 오늘 내용 중에서 중국 쪽은. 먼저 중국의 철강업의 순이익률인데 순이익률이 상당히 낮아졌죠. 그리고 중국 제조업 순이익률도 소요소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의 부채 비율이 평균적으로 150%인데 철강업체의 부채 비율은 무려 200%가 넘기 때문에 향후에 중국에서의 리스크적인 요인이 나온다면 중국 철강업체들의 큰 리스크는 발발되지 않을까. 과거 우리가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보철강, 한보그룹이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 미국에서 어떤 기준금리 인상과 긴축 과정이 있을 때 중국의 철강업체들 그동안에 국가가 계획경제식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철강 생산을 늘렸었는데 중국 내에서도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한보철강 같이 그러한 어떤 부채 비율의 우려감 때문에 중국 내에서의 철강업체의 구조조정은 현재는 자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적으로도 충격파를 통해서 구조조정이 상당히 심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봐요. 이 부채 비율 부분. 중국 철강 가격 추이인데요. 뭐 열연 철근 내년 후판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이제 전체적으로 톤당 가격 추이가 높죠. 항상 높을 수밖에 없어요. 고급스럽기 때문에. 고급강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내년 강판의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후판 쪽의 가격은 좀 더딘 거고요. 내년에 가격을 좀 주목을 좀 해야 되겠다. 철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년하고 철근 부분을 좀 얘기를 같이 좀 곁들여서 하면은 하나는 자동차예요. 철근은 뻔한 거죠. 부동산 쪽 건설 투자가 떠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철강 가격이 정말 싸요. 철강 업체들 주가도 싸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서 막 얘기하는 게 부정적인 것 같은데 그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미국이 나서서 중국을 부수고 패고 있으니 중국의 저가 철강 때문에 한국의 업체들도 그동안 타격을 받았는데 손 안 대고 코팽이죠 뭐. 미국이 풀어주니까. 그리고 아까 했던 부채비율 부분에 중국의 그 철강업체의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서의 긴축 과정이 나왔을 때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부채비율 높은 기업들은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심화되지 않을까 더. 그럴 경우에는 하여튼 업황에서의 좀 둔화도 같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우리에겐 유리해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요. 경쟁업체들의 쓰러짐이니까. 그리고 현재 경기 상황이 IT 위주로의 경기 상황인데 어쨌든 향후에 재정정책을 통해서 인프라 투자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통화정책의 힘만으로는 힘드니 뭐 재정 확대를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요. 재정 확대 얘기나고 한다면 결국 인프라 투자를 하면
뭐 중국 대표적으로 1대1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 뭐 멕시코 장벽을 세운다는 등 뭐 딴짓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도 재정 확대를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고, 또 새 정부 들어서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남북 철도 협력 관계도 이어가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향후 결국은 어쨌든 어느 시기에 어떤 정부든 간에 재정 확대를 통해서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경기 부양을 또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 결국 철강은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철강 업체에 대한 지금 상황은 어둡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제가 주목하는 건 항상 어두울 때 싸게 사놓고 나중에 뜨거워질 때 감나라 배나라 불구경하고 있듯이 가만히 있다가 너무 뜨거워서 손이 들 정도가 되면 그때 빠져나오는, 청산하는 관점을 보는 게 제 가치 투자의 특징인데, 지금 올라가는 IT들만 다들 주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철강업체,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얘기하면, 화학업체는 과거하고 다르게 봐요. 화학업체들은 제가 저평가 영역이 있다 하더라도 화학업체에 대한 매력은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화학업체에 대한 뷰가 좋지는 않습니다. 뭐 화학업체도 당연히 경기 상황이 좋아지면 상승 모멘텀이 있겠습니다만, 화학업체는 과거와 같은 상황, 호황의 어떤 상황이라고 보지 않아요. 화학업체는 분명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승 탄력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철강업체는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철강업체를 더 우려합니다. 중국의 철강 부분, 보호무역 얘기. 근데 저는 틀려요.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철강도요, 고급 기술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같은 뭐 철강 만든다고 중국 업체들 비교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철강 부분은 향후 인프라 투자에서 확대 부분과 그다음에 기술력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냉양간판 쪽에서의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 많은 중점을 좀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철강업체의 전반점 PBR이요 0.4에서 0.6배예요. 잠깐만 먼저 철강업체에 대한 PBR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죠. 0.56입니다. 전년도에 그렇게 올라와도 여전히 0.56이고요. PBR이. 현대해철도 0.49입니다. PBR이요. 이 대표 종목만 보다도 동국제강 0.57입니다. 시아베트 0.56, 세아제강 0.44, 세아토성 0.63, 한국철강 0.52, 대한제강 0.67, 현대PNCT 0.55, 포스코 강판 1.5판, 칼라 강판이죠. 이 포스코 강판은 이제 칼라 강판 쪽인데요. 칼라 강판은 그 가전 쪽에 많이 쓰여요. 그다음에 고로제강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철강업체들이 다 싸요. 정말 싸요. 철강업체들의 그렇다고 실적이나 수급이 나쁘냐? 안 그래요. 대표적으로 현대제철과 포스코만 일단 보면 주가층이 쭉 낮아졌죠. 외국인들은 이 가격이 7만원 하에 했던, 6만원 하에 했던 부터 계속 끊임없이 현대제철 매수해요. 사놓고서요, 떨어지면 매수, 떨어지면 매수. 절대 개인들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2, 3년 동안 계속 모아가고 있다고요, 지금. 포스코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살았다가 다시 또 점진적으로 사 들어가고 있거든요. 수급적으로도. 그럼 실적이 되게 나쁜가 보다. 그렇지도 않아요. 포스코 먼저 보면, 실적 보면, 매출은 감소가 됐어요. 분명히 좋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이명박근혜에서 내세운, 사장들 때문에, 포스코 사장들, 정준영, 권오준 때문에. 근데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특히 현대해처 보면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질 것만큼 약하지 않아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요. 저는 투자의 가치적으로 일단은 2차전지 산업을 얘기해드렸어요. 2차전지는 지난번에 6개 종목 보여드렸고 그 전에 10개 종목 공개를 해드렸잖아요. 2차전지 산업은 하여튼 2020년도 후반이죠. 2020년도 후반이나 2030년이든 하여튼 10년을 지켜보는 정도가 끌고 갈 놈이라고요. 10년을 하여튼 내가 계속 집안에 금송아지 키운다는 식으로 키워가야 될 게 저는 2차전지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제약산업도 마찬가지라고 했고요. 또 핵심에서 나온 것도 있죠. 우리가 새 신규 상장됐던 현대로템, 철도, 그리고 요즘 공부하는 게 풍력하고 태양광인데, 태양광 쪽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나그룹을 봐야 된다. 하나케미칼, 하나그룹. 근데 요즘 이제 풍력도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거, 새 정부가 들어와서의 과연 어느 정도의 저 힘을 받고 어느 정도 투자 성과 낼 거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찾는 것 중에 공부하다가 태양광 보면 하나케미칼 봐야지 왜 하나를 보냐 그러잖아요. 그룹 지주사가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철강사의 부채비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는 아까 중국 업체들과 다르죠. 부채비 무지하게 나죠.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도 안정성이 너무 뛰어나요. 그러니까 철강사들은 주가가 지금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게 있다 이렇게 봐야죠. 못 받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땐 따라붙는 거거든요. 지금 뭐 삼성전자나 IT도 뭐 따라붙어봤자 뭔 효과가 있겠어요. 그냥 눌렸을 때 기다려야지. 확신이 있다면. 철강사들은 오른 것에 대한 확신이 다들 없을 거라고요. 답답할 거라고. 근데 철강사들의 부채비율의 재무구조를 보면요. 상당히 낮아요. 우리나라. 100% 넘어가는 건 이제 동국제강부터는 좀 문제가 돼요. 동국제강은 좀 문제의식이 있는 기업이니까. 금강공원, 여기서도 쭉 동부제철 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안 좋습니다만, 뭐 굉장히 낮습니다. 포스코, 한국철강, 고려제강, 대한제강, 세안투스강, 세아제강, 동국산업, 제일제강. 여기서 동국산업 얘기 나오는데, 동국산업 한번 볼까요? 52%밖에 안 돼요. 철강사들. 굉장히 낮은 겁니다. 부채비율. 철강사 영업이익률에서요, 넘버원이 포스코예요. 근데 2등이 동국산업이에요. 무려 8.5% 영업이익률. 현대제철보다 높아요. 특이하네. 동국산업 뭐 하길래. 이제 동국산업하고 동국제강하고 이제 같은 집안이니까 동국 집안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느 다릅니다. 전혀 뭐 지분이라는 계열 이런 관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집안이 장씨 집안의 창업주의 장씨 집안의 집안 결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동국산업하고 연결을 하는데 동국제강하고 뭐 재무 상황이라든가 계열사 지분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동국산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 브리핑 해드리면 우선은 사고 싶냐? 무지하게 사고 싶습니다. 현재 돈이 있으면 사고 싶은데 제 리딩 기준에서는 돈이 별로 없어요. 네? 포트매매 팔고 포트매매 자금 정도 있겠다. 아니면 현금 갖고 있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잡아드리긴 하는데 제 리딩보다 하여튼 여러가지 리딩을 해드리는데 있는 분은 잡아야 되는 좋은 가치 투자에 속한다고. 왜 이거 풍력으로 안 봐요? 동국산업이 바로 풍력에 들어오는데 이게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먼저 재무조 구조 갖고 얘기해볼게요. 있는 그대로만 팩트 갖고. 매출액이 5천억, 이거 연결법인입니다. 별도법인이 아니라 연결법인입니다.
연결 부분이 자회사든 뭐 동국 SNC라든가 조선내화 등 자회사들 실적을 다 합해서 보면 5천억에서 무려 전년도까지 7,500억, 50% 이상 증가했죠. 영업이익률 164에서 196, 272, 367, 505 매년 지속 증가했습니다. 따따블인가요? 영업이익률 3%대에서 6.69%로 거의 7% 육박하는 정도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재무구조상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상황. 몇 년째? 20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5년 동안 주가가 안 올라간 게 이상하다고요. 이 정도 실적이라면 주가는 벌써 한 7, 8천원 이상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작년에 한번 찍긴 했어요. 근데 다시 내려왔죠? 이거 눌림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근데 뭐냐? 제가 공부를 해보니 풍력도 풍력이지만 고탄소강의 국내 1인자예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 나왔던 게 포스코하고의 기술 협약을 통해서 이 냉연 제압연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름코일의 공급을 포스코로부터 받고 그걸 가지고 냉연 제압연사를 기술을 통해서 고탄소강을 생산하는데 이 고탄소강은 독일 자동차 부품사 등 세계 유수의 유명 부품 업체에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전년도 썼어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회사의 포인트가 되는데 일단 간략하게 좀 더 정리해서 얘기해드리면 이게 가시적 성과가 나오면서 본업인 고탄소강, 냉연, 제압연사 쪽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 이것이 굉장히 커요. 시장이. 그 다음에 풍력의 자회사들의 실적이 향후 5년에서 몇 년, 이건 이제 정책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그 기대치만큼만 반영해준다면 엄청나게 서프라이즈 해줄 거라고요. 이 고탄소강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 회사의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요. 포스코하고 협력 2013년도부터 나왔던 얘기들이. 그래서 내수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수출 길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점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동국 SNC네. 동국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현재 2천억대밖에 안 됩니다. 자본 총계가 5천억이니까요. 그럼 딱 대충 봐도 눈으로 봐도 PBR이 0.56배밖에 안 되겠죠. 과거 한때 PBR이 4.5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전 향후 이 회사의 실적 반영 및 기대를 본다면 시가총액 1조에서 2조 원대까지 갈 거라고 봐요. 시간 싸움이지. 그래서 오늘 동국산업에 대한 가치 투자에 대한 포인트 해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진짜 시장은 여기까지입니다.